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입니다. 어제가 저희 아빠 제사였어요. 저는 친정이 없어서 매년 저희 집에서 친정아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의 배려 덕분이었죠. 남편이 먼저 저희 아빠 제사를 지내자고 말해 주었거든요. 비록 제 남편이 맞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 친정부모 제사를 당신 아들네 집에서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시댁에서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하냐며 한동안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제게 전화를 해대셨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순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저희 집 3남매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아빠 손에서 자랐어요. 생활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아빠 성격이 살가운 분이 아니라서 저와 언니, 오빠는 늘 부모 정에 굶주려 지내야 했죠. 저와 6살 차이가 나는 언니는 국민학생 때부터 집안 살림을 혼자 맡아 하다시피 했어요. 아빠는 돈을 벌어야 했고 오빠와 저는 너무 어렸으니까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레 일찍 철이 들기 마련이라서 우리 3남매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세상을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아요. 아빠는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늘 힘들게 몸을 쓰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을 챙기기보다는 술을 드시거나 일찍 잠이 들기 일쑤였어요. 아빠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잠을 깨우거나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 무섭게 혼내시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3남매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어깨를 움츠릴 정도로 늘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빠가 주무실 때면 집안에서도 까치발을 하고 걸어 다닐 정도로 아빠 눈치를 보고 지냈죠.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런 아빠 성격 탓에 언니는 성인이 되자마자 취직을 했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언니가 나간 빈자리는 제가 채우게 되었죠. 언니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실력으로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세탁과 청소도 도맡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몇 년 뒤 오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오빠 역시 집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빠와 단둘이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말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아빠가 가엾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식이 셋이나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도 치시고 본인 기분에 따라 자식들한테 화풀이도 하셨지만 언니랑 오빠가 연이어 집을 나가자 전처럼 집에서 소리를 치는 일도 사라졌어요. 가끔은 제 눈치도 보시고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전처럼 화를 내거나 음식을 개수대에 쏟아붓는 일도 하지 않으셨죠. 한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식사를 하시다가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은주 너도 학교 졸업하면 네 언니랑 오빠처럼 집 나갈 거냐?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아빠의 질문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마치 너만은 아빠랑 같이 이 집에서 살아다오 하고 제게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나갈 생각 없어요. 갈 곳도 없고.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집에 있을 때 잘 하랬다고. 언니랑 오빠가 집에 있을 때 조금만이라도 살갑게 대해줬더라면 다들 이렇게 집을 나갔을까? 하고 말이죠. 말로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핑계를 댔지만 집을 나가 살 만큼 저희 집이 서울에서 먼 곳은 아니었거든요. 당시 저희 집은 남양주에 있었는데 서울까지 가는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어서 충분히 집에서 통근, 통학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집을 나간 건 전적으로 아빠 때문이었던 거죠. 아빠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랑 사는 동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화도 안 내시고 꼬랑지를 축 늘어뜨리고 사신 거겠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된 후로도 아빠랑 함께 살았어요. 저마저 집을 나가면 아빠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도 됐고 아빠가 전처럼 괴팍하게 굴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딱히 나가 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가 연락도 않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집 나간 지 7년이 넘어서야 말이죠. 그런데 언니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옆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 품에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집에서 나간 직후부터 언니는 형부랑 동거를 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집을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아빠, 저 결혼해요. 그동안 출산하고 애 키우느라 결혼식 올릴 여유가 없었는데 아이가 더 늦기 전에 웨딩드레스는 입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네 눈엔 내가 애비로는 보이냐? 집 나간 지가 언젠데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뭐? 결혼을 한다고? 니들 멋대로 애까지 다 낳아놓고선 내가 안 된다고 반대하면 어쩌려고? 반대하면 낳은 애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기라도 할 거야? 말해봐, 이 싸가지 없는 것. 으르렁대는 아빠 앞에서 언니는 바닥을 구르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물끄러미 보면서 싸늘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아빠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어요. 밥이고 빨래고 청소고 전부 제가 다 하고 살았다고요. 아빠가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들러본 적 있어요? 저 그때 겨우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고요. 그 어린 게 집안 살림에 동생들까지 건사하고 살 때 아빠가 단 한 번이라도 아빠 노릇 하신 적 있냐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모 대접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요? 주먹을 꽉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언니는 분을 삭히며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부가 언니를 말리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러자 언니가 형부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사과를 해? 이럴 줄 알고 우리 집에 오지 말자고 했던 거야. 우리 아빤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변해. 자기가 잘못했던 거 하나도 인정 안 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나만 매번 참고 나만 사과를 해? 싫어. 나도 싫다고.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더는 아빠 비위 맞춰가며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아빠한테 아무 기대하지 마. 결혼식에 아빠 부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모녀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던 형부는 엉거주춤하게 서서 인사를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언니를 따라 나섰어요.
그날 언니네 가족이 그렇게 가버린 뒤 아빠는 방 안에 들어앉아 소주를 드셨어요.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요.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챙겨 안방에 들어간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빠 옆에 반찬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아빠가 제 방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오셔서는 10,000원짜리 뭉치를 내미셨어요. 이걸로 네 언니 애 옷이라도 사줘라. 내가 줬다고 하면 안 입힐 테니까 네가 사준 걸로 해. 돈 뭉치는 못해도 50-60만 원은 돼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죠. 아빠, 애 옷 사라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줘요.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건 가져가세요. 그러자 아빠가 멋쩍은 표정으로 지나가듯 말하시더라고요. 그냥 사줘. 남으면 네 언니 옷이라도 하나 사주든가. 입고 온 옷을 보니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던데. 어제 언니 내외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빠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도 딸 자식 차림새부터 살핀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더는 말 않고 아빠한테 받은 돈으로 조카 옷이랑 언니 원피스를 하나 사서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언니가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곤 연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를 떠넘긴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아빠가 많이 변하셔서 힘들 거 없다고 말해주었죠. 얼마 뒤 언니는 뒤늦은 결혼식을 했어요. 아빠는 참석을 안 하시고 오빠랑 저만 둘이 혼주석에 앉았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언니 웨딩 사진은 전해드렸어요. 부녀가 서로 화해할 용기는 없었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와 언니가 다시 만난 건 3년 뒤 오빠가 결혼할 때였어요. 언니 때와는 달리 오빠 결혼식에는 아빠가 혼주석에 앉으셨거든요. 올케는 오빠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과는 한참 차이가 날 정도로 형편이 괜찮은 집 딸이었어요. 게다가 무남 동녀라서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마치 공주가 신하한테 하듯 하대를 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빠는 자기 와이프를 공주 받들듯 하더라고요. 오빠도 언니랑 마찬가지로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은 후에야 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그리고는 마치 통보라도 하듯 아빠한테 결혼식 날 제발 말조심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처가에서 해주신다고 차도 장인어른이 뽑아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진 그냥 결혼식 날 오셔서 혼주석에 앉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괜히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엄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 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와이프 될 사람은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못 왔어요. 아, 그 사람이 이거 아버지 드리래요. 결혼식 때 입을 옷 없을 거라고 양복을 준비한 모양이에요. 오빠는 마치 거지 동냥 주듯 아빠한테 정장 한 벌을 쥐어주고는 1시간이 넘도록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돌아갔어요. 언니 때와는 달리 이번엔 아빠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빠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빠가 언니한테 화를 냈을 때보다 오빠 앞에서 조용히 계신 게
더 화가 나지 뭐예요. 그렇게 오빠가 돌아가고 아빠는 계단에 쭈그려 앉아 줄담배를 피셨어요. 잔뜩 오그라든 아빠의 어깨를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다 큰 자식들 앞에서 너무도 작아진 아빠를 보니 왜 그렇게 서글프던지. 눈물을 참으려 괜히 허공만 바라보다 조용히 들어왔네요. 언니랑 오빠는 결혼한 후에도 집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제게 전화해 집에 별일 없는지 정도만 묻고는 끊을 뿐이었죠.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명절이나 아빠 생신 때만이라도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얘, 너 아빠가 나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그이랑 애 데리고 갔을 때 아빠가 우리 애 한 번이라도 안아주디? 남들은 손주 바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손주를 아낀다는데 우리 아빠는 정말이지 글렀어.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꾸 이러면 너도 안 볼 거니까. 언니는 단칼에 거절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빠도 다를 바는 없었어요. 처가에 창피해서 어떻게 우리 집에 와이프를 데려오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이 집에는 아빠와 저 둘뿐이었어요. 점점 힘에 부처하던 아빠는 이삿짐 나르는 일을 그만두고 창고 경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일하는 곳이 제가 회사 창고인지 가끔씩 모 회사 과자랑 껌, 젤리 같은 걸 집에 가져오시곤 했죠. 그러더니 하루는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렸을 때 내가 이 일을 했었다면 과자도 많이 가져다 주고 했을 텐데 아빠가 참 무정했지. 그때 나도 너무 힘에 부쳐서 그랬다. 네 엄마 가고 어린 자식이 셋이나 딸려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굶기지 않고 데리고 살까 그 걱정뿐이었거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 건데 그때는 애들 굶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서 딴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어. 나도 힘드니까 괜히 니들한테 짜증을 내고 돌아서면 그러지 말자고 해놓고도 또 버럭거리고 소리나 치고. 아빠가 참 철이 없었다. 네 언니 말대로 아빠 자격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던 아빠가 웬일로 자기 반성을 하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던데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다음날 아침 식사하시라고 안방 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바닥 요위에서 안 주무시고 아무것도 안 깔린 바닥에 누워 계시지 뭐예요. 가자 아빠를 흔들었더니 꿈쩍도 않더라고요. 제가 흔드는 바람에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길래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하고 아빠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발견 시간이 빨라서 큰 손상 없이 깨어나시긴 했지만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아빠는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타박상이나 근육통은 달고 사셨어도 몸 하나는 튼튼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게 되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당사자인 아빠도 답답하겠지만 아빠를 돌보는 저는 그 이상이었어요. 아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출근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나보다 덩치가 큰 아빠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느라 온몸이 다 뻐근해서 딱 죽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언니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 살림하랴 애 키우랴 틈틈이 알바까지 하랴.
나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야. 그리고 난 아빠랑 한 공간에서 못 있어. 오죽하면 내가 집까지 뛰쳐나와 살았겠니? 너 힘든 건 알지만 솔직히 너 그러고 살라고 내가 등 떠민 건 아니잖아. 그러게. 너도 일찌감치 집 나왔으면 될걸. 왜 바보같이 그 집에서 버티다 덤튀기를 쓰냐?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멍청하게 병수발까지 들고 사냐고? 남튼 난 못 도와주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은철이랑 상의해서 매달 간병비는 보내줄 테니까 너도 멍청한 짓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그 집에서 나와. 전화를 끊고 나니 기운만 더 빠지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병들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두고 나오라니. 남이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었어요. 며칠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빠도 언니랑 다를 바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젊을 땐 자기 힘 믿고 그렇게 우릴 괴롭히더니 나이 들어선 똥기저귀까지 갈게 만들다니. 전생에 우리가 아빠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고 살아야 되냐? 아, 짜증나. 나도 내 와이프도 회사 일 바빠서 얼굴 들여다볼 시간은 안 돼. 그러니까 하는 김에 네가 고생 좀 해라. 대신 매달 돈은 붙여줄게.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 나 원망 마라. 부잣집 대릴 사위로 들어간 오빠는 간병비로 쓰라며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그깟 돈만 보내면 다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일을 그만두고부터는 집에 수입이 없어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빠 병원비야.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연락했을 때 오빠가 돈을 보태줘서 잘 넘어갔지만 이후 아빠한테 들어가는 간병용품이나 생활비는 제 적금을 깨서 쓰고 있었거든요. 돈이 궁해지니 구차해도 어쩌겠어요. 화만 한번 삼키면 매달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는데요. 생활비랑 아빠한테 들어가는 돈은 걱정을 안 하게 되었지만 24시간 아빠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제 체력은 어떻게도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당시 저랑 사귀다 헤어졌던 제 남편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희 회사 사람한테 제 사정을 전해 듣고 바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아빠 때문이었거든요. 아빠가 쓰러지시고 제가 간병을 맡아야 할 상황이 되자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남편이었어요. 사귄 지 고작 반년도 안 된 상황에 구차한 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헤어졌던 건데 이렇게 들켜버린 거였죠. 왜 진작 말 안 했어? 난 너한테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널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설마 너 혼자 하루 종일 아버님 간병을 해왔던 거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럼 어떡해. 언니고 오빠도 다 안 하겠다는데. 나마저 병든 아빠를 두고 도망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래. 내 아빠인데.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힘든 걸 어떻게 너 혼자 감당하냐는 거지. 요즘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고 간병 쪽으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떠안고 살았냐는 말이야. 일단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다른 건 몰라도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후 남편 덕분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바우처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밖에 지원 물품도 받을 수 있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직원이 찾아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고요. 목욕 봉사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셔서 덩치 큰 아빠를
혼자 끙끙대며 씻기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여러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동네 마트의 반타임짜리 아르바이트였지만 고정 수입이 생겨서 저로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죠. 거기다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나와 머리를 식힐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온 이후 저희는 다시 연인 사이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모르면 모를까 왜 자기랑 헤어지려 했는지 이유를 안 이상 순순히 놔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심 기뻤어요. 아빠 간병을 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이유 중 하나가 아빠 때문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일과 사랑이 송두리째 뽑혀 나간 것 같다는 거였거든요. 그 상실감으로 힘들었는데 남편 덕분에 되찾은 기분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자주 집에 찾아와 아빠 말벗도 대어드리고 재활치료도 같이 다녀준 덕분에 아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비가 심한 오른쪽 팔을 제외하면 발음이 좀 어눌하긴 하지만 말씀도 하시고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몸이 많이 나아지자 하루는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자를 집에 드나들게만 할 거야? 수환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나 때문에 못하는 거야? 둘 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네 코가 둘이야? 아니면 입이 삐뚤어지기라도 했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수환이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던데.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잔말 말고 올해 안에 씩 올려. 더 늙으면 웨딩드레스 입어도 안 이뻐. 네 언니도 나이 들어 애 낳고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오태가 안 나더라. 아빠가 결혼식장에 왔었어요? 그럼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강제로라도 모시고 들어갔죠. 내가 그럴 자격이나 있는 놈이냐? 그래도 네 결혼식엔 손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아빠 아니면 누가 내 손잡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퉁명스럽게 말을 하곤 거실로 나왔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한 거였죠.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아빠가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던 건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약해진 아빠를 보니 진작 아빠랑 얘기를 나눠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아빠 말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는 아빠가 제 도움 없이도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한시름 놓게 된 덕이죠. 아빠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데 자꾸 눈가에 눈물이 고여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어릴 땐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아빠 손이 그 사이 많이 작아지고 수척해진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웨딩카에 오르는데 아빠가 제 남편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우리 은주 잘 좀 부탁하네. 못난 애비 때문에 이날이 때까지 고생만 한 아이야. 꼭 좀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은주는 꼭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마음 편히 계세요. 그래, 고맙네. 은주야,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라는 그 말은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아빠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남은 신혼여행 일정도 취소하고 돌아온 우리 부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어야 할 장례식장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주를 맡고 있던 오빠가 살벌하게 덩치가 큰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멱살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희 아빠한테 받을 빚이 3억이나 있다면서 자식이니 당연히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죠. 그 사이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다행히 장례식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자 오빠가 저랑 언니를 향해 투덜거리는 거예요. 은주 너 알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빚 있다는 거? 누나. 아니다. 누나는 연락 끊고 산 지가 언젠데 그걸 알았겠어. 은주 너 알고 있었냐고. 아니 모르는 일이야. 아빠가 뭐 하는데 빚을 져. 빚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빚쟁이들이 집에도 한번 안 찾아오고 조용했겠어?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러자 오빠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아, 몰라. 난 상속 포기할 테니까 두 사람은 알아서 해. 안 그래도 와이프가 얼마 전부터 이혼하자고 난리여서 사람 미치겠는데 별게 다 사람 골치 아프게 하네. 누나는 어떡할 거야? 상속 포기할 거지? 어? 당연히 해야지. 은주 너도 해. 괜히 덤태기 쓰지 말고.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와 오빠는 발빠르게 상속 포기 신청부터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아빠는 남의 돈을 빌려 쓸 사람도 아닌데다가 허투루 돈을 쓸 사람도 아니어서 일단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아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와 연속 이틀을 날을 새고 장례식장을 지킨 탓에 체력이 완전 소진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꿈에 아빠가 나오신 거예요. 아빠는 낡은 지갑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은주야, 이거 받아라. 여기에 내 죽음의 비밀이 들어있어. 아빠가 건넨 지갑을 받아드는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이게 꿈이라는 것도 있고 아빠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여보, 꿈에 아빠가 나오셨어. 근데 아빠가 지갑을 주시면서 거기에 아빠가 죽은 비밀이 있다고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글쎄, 지갑을 받는 건 길몽 아닌가? 아빠 지갑, 나 그거 찾아봐야겠어. 자다 말고 일어난 저는 겉옷을 껴입고 집을 나섰어요. 막 택시를 잡으려는데 뒤따라 나온 남편이 차창 밖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 차를 타고 아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치 누가 먼저 집을 뒤진 것처럼 서랍이 삐죽삐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지갑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평소 아빠가 지갑을 넣어두시는 서랍을 열었어요. 제가 첫 월급을 탔을 때 사들인 지갑이었는데 아빠가 아깝다고 몇 번 들지도 않으시곤 서랍에 넣어두셨거든요. 서랍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속을 살펴봤더니 웬 보험 설계사 명함이 들어있더라고요. 평생 보험이라고는 나라에서 만들어준 의료보험밖에 없는 분이 이런 건 왜 지갑에 넣어두셨을까 생각했지만 지폐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접혀있는 하얀 종이를 펼쳐보고는 그런 생각은 싹 지워지고 말았어요.
거기엔 형부와 언니가 쓴 각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아빠 이름으로 대부 업체에서 3억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혹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언니네 부부가 그 돈을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였어요. 아빠가 빌려 썼다던 3억은 언니네 부부가 빌린 돈이었던 거죠. 그래놓고는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언니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언니, 3억에 대해 나한테 할 말 없어? 3억? 그거 아빠가 빌린 돈이잖아. 근데 그건 왜? 너 아직도 상속 포기 안 한 거야? 그놈들이 너네 집에 찾아갔어? 그런 거야? 아빠가 빌린 돈이라고? 여기엔 그렇게 안 써있던데? 이거 찾으려고 안방 서랍을 뒤져놓곤 안타깝게도 이건 못 찾았나 봐? 저는 각서를 언니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언니 내외가 사색이 되더라고요. 낭패감이 서린 얼굴 위에 저는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욕설을 퍼부었어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요. 네가 사람이니? 아빠가 쓰러져서 거동도 못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아빠 이름으로 이 큰 돈을 빌려? 그래놓곤 시치미를 떼? 니네 때문에 아빠는 세상 떠나시는 날까지도 깡패 새끼들한테 치욕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니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아. 아빠가 어떤 심정으로 니들을 대신해 돈을 빌렸을지 모르겠니? 어떻게 자식이라는 게 지 아빠를 팔아서 돈을 챙겨 이 못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그 돈 갚아. 니네 집을 팔든 네 장기를 팔든 이번 주 안에 해결해놓지 않으면 나 이거 들고 법정에서 니들 기다릴 테니까. 네 자식들 앞에서 고개 들고 살고 싶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언니 집을 나온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팔에는 링거 바늘이 꼽혀 있었어요. 제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 울먹이며 그러는 거예요. 은주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너 이틀을 꼬박 잤어.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는데 도통 일어나야 말이지. 그런데 너 잠든 사이에 누가 좀 왔었거든? 근데 그 사람 말이 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거래. 아버님이 보험을 들어놓으신 게 있는데 수익자가 네 앞으로 돼 있다더라고. 근데 웃긴 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형제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네가 다 받게 됐다나 봐.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순간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빠의 마지막이 너무 극적인 데다 너무 아빠다운 결말이 맺어진 것 같아서였죠.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던 아빠는 유산도 이렇게 애둘러서 주고 가셨으니 말이에요. 뒤늦게 제가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언니와 오빠는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보험금을 정확히 3등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아빠 간병도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눠하지 그랬어. 간병은 다들 나한테 떠밀더니 돈은 받고 싶은가 봐? 근데 어쩌냐? 둘 다 상속 포기까지 한 마당에 무슨 권리로 돈을 받아가겠대?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입 닫고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았어? 결국 언니와 오빠는 아빠가 남긴 사망보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 유산 덕분에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친정아빠 제사를 지내는 걸 허락해 주셨고요. 살아생전에 아빠가 제게 해주신 말대로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 아빠도 내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